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강도준이 탄 검은색 세단이 달리는 국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자정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만이 차 안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고, 도주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빗줄기를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선율그룹의 총재로서 그의 삶은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교한 시계 태엽과 같았으며, 모든 일정과 만남은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다. 오늘 밤 예정된 비밀 회동 역시 그가 수립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고, 도주는 이번 계약을 통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들을 단번에 정리할 생각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실장 김대리가 백미러를 통해 도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였지만, 도준은 그 미세한 변화조차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방을 주시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와이퍼가 거칠게 춤을 추었고, 도준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머릿속으로 다가올 대화의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이익과 손실만을 따지는 냉철한 사업가였기에 이번 회동에서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가 산중턱에 위치한 낡은 터널로 진입하려던 순간 도준의 본능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고, 그는 즉시 김대리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터널 입구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섬광과 함께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고요한 도로를 뒤흔들었고, 육중한 세단은 거대한 힘에 밀려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인해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주는 깨진 유리 파편이 튀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도주는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썼. 운전석의 김대리는 이미 미동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차체는 반쯤 뒤집혀 문을 여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으나, 도주는 고통을 억누르며 깨진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다. 빗줄기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터널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깡패들의 것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살인청부업자들의 그것과 흡사했다. 도주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이 모든 것이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기획된 함정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지만, 지금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비상용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부상당한 몸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도주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계산이 빗나갔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사내들은 쓰러진 차량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왔고, 그들의 손에 들린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는 정확히 도준이 있는 뒷좌석을 겨냥하고 있었다. 도준은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붙잡으며 마지막 탄환 한 발을 누구에게 쏘아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터널 위쪽의 숲에서 무언가가 맹수처럼 뛰어내려 사내들의 한가운데로 착지했고, 그 충격으로 빗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는 착지와 동시에 몸을 낮추며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다리를 가격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녀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도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미리 짜여진 안무를 추는 것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총을 든 사내들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그들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으며, 마치 그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 사내가 당황하여 총을 난사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것만으로 총알을 피했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빗속에서 벌어지는 격투는 처절하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도주는 부서진 차 안에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과 어둠 때문에 그녀의 이목구비를 정확히 볼 수 없었다. 단지 빗물에 젖은 그녀의 눈동자가 차가운 가로등 불빛을 받아 기이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만이 그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특징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사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준이 갇혀있는 차량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도준은 그녀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에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을 그녀에게 겨누었다. 그녀는 구겨진 차문을 맨손으로 뜯어내다시피 열어 젖혔고 도준의 총구가 자신의 이마를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 인매만큼은 단호하게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도주는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주며 누구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목소리는 고통으로 인해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대답 대신 도준의 피 묻은 이마를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그의 손목시계로 옮겼는데 마치 그 시계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도준의 총구를 옆으로 치우려 했지만 도준은 완강하게 버티며 그녀의 행동을 저지하려 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방아쇠를 당길 거라고 도준은 경고했지만 그녀는 옅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했다. 지금 당신은 과다출혈로 5분 안에 쇼크 상태에 빠질 것이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0분이 걸릴 것이라고 그녀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의사처럼 냉정했고 도주는 그녀가 자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곳의 지리적 특성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도준이 망설이는 사이 그녀는 재빨리 품에서 지혈제를 꺼내 도준의 상처 부위를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도준은 극심한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도준의 넥타이를 풀어 지혈대로 사용하며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해나갔고 도준은 점차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눈에 새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왜 나를 구하는 거냐는 도준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당신이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알 수 없는 대답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도준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는 없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멀리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뜰 준비를 했지만 도준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름을 말하라고 도준은 명령하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시야는 암전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잡힌 손목을 뿌리치지 않고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서연이라고 속삭였다. 그 이름은 도준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낯선 것이었지만 어쩐지 가슴 한구석을 리타게 만드는 기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빗속으로 사라졌고 도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도준은 병원의 VIP 병실에 누워 있었고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깨어나자마자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어젯밤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사내들은 모두 국제적인 수배를 받고 있는 전문 킬러들이었으며 누군가가 그들을 잔혹하게 제압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흔적이나 CCTV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고 마치 그녀가 유령처럼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깨끗했다.
도주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자신의 손목 시계를 집어들었는데 시계 유리에는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시침과 분침은 사고가 났던 자정 그 시간에 멈춰 있었다. 도주는 자신의 기억이 환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상에 예고 없이 침입하여 목숨을 구하고 사라진 여자. 한서연은 그가 세운 규칙을 무너뜨린 유일한 변수였다. 그는 즉시 정보팀을 가동하여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여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배후에 누가 있든 반드시 찾아내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그룹의 임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도준의 눈에는 그들의 가식적인 위선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복잡한 도심의 풍경 속에서 어젯밤 빗속에 그 여자가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준의 차가운 이성은 그녀를 위험 요소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그의 본능은 그녀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강렬하게 외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준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듯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의 도중에도 문득문득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따뜻했던 손길이 떠올라 집중을 흐트러뜨렸고 밤이 되면 악몽 대신 빗속의 격투 장면이 생생하게 꿈속에서 재생되었다. 도주는 자신이 감정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녀가 남긴 말,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문장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린 배우 세력을 추적하는 동시에 한서연이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룹 내부의 썩은 부분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사촌형이자 경쟁자인 최민석 이사가 최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보였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고 도준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최민석은 도준이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소식에 겉으로는 안도를 표했지만 뒤로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도준은 적들의 움직임을 역이용하기 위해 자신이 아직 위중한 상태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내부의 배신자들을 유인해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퇴원 수속을 받는 대신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오직 최측근만을 대동한 채 반격을 준비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밤 도준은 안전가옥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정원 한 구석의 보안 센서가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며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도주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어둠 속에서 담을 넘어 들어오는 익숙한 실루엣을 확인하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경비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만 도준이 일부러 열어둔 함정까지는 피하지 못하고 저택의 현관으로 들어섰다. 도준은 서재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발소리를 죽인 채 계단을 올라오는 그녀의 기척을 온몸의 감각으로 느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도준은 숨겨두었던 조명을 켜며 그녀를 맞이했다. 눈부신 빛에 잠시 주춤한 그녀를 향해 도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다시 만나서 반갑군 한서연 씨. 이번에는 그냥 도망치지 못할 거야.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도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도준은 그녀의 손에 무기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책상 아래 숨겨둔 리모컨을 눌러 방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철제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도준은 책상 뒤에서 걸어 나와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비냄새와 묘한 꽃향기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 주변을 맴도는 것인지,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시간이라고 도주는 압박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도주는 그녀의 침묵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고,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시선을 맞추었다. 그녀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도준의 손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억누르고 있는 감정 때문인 듯했다. 도준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며 기묘한 데자비를 느꼈고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알 수 없는 기억의 파편들의 눈살을 찌푸렸다. 불타는 건물 비명 소리,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품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이 찰나의 순간 환영처럼 지나갔다. 도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손에 힘을 주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도주는 그녀의 말에 담긴 무게를 가늠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 틈을 타 도준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도준은 즉시 경호원들을 호출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만류했다. 지금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이 집을 포위하고 있고 내부에 첩자가 있어 당신의 위치가 노출되었다고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다. 도주는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갈등했지만 곧이어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폭발음이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다. 창문이 깨지며 최루탄이 방 안으로 굴러들어왔고 매운 연기가 순식간에 방을 채우자 도주는 기침을 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도준의 팔을 잡아 끌었고 그는 희미한 시야 속에서 한서연이 자신의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주는 것을 느꼈다. 나를 따라와요. 이번에도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테니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도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생사를 그녀에게 맡긴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자욱한 최루탄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혼란 속에서도 한서연의 손길은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 저택의 설계도면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처럼 복잡한 미로 같은 비상 통로를 찾아내어 강도준을 이끌었고 두 사람은 적들의 총격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짧은 순간 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셔츠 소매를 찢어 입과 코를 막은 채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다음 행동을 계산하고 있는 듯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 등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여벌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창백했던 피부는 열기로 인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주는 그녀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님을 확신했고 이 상황을 벗어나는 즉시 그녀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된 방탄 차량에 올라탄 두 사람은 굉음을 내며 저택을 빠져나갔고 뒤이어 검은색 밴들이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운전대를 잡은 도준에게 익숙하지 않은 샛길들을 지시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경로를 안내했는데 그 길들은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폐쇄된 도로들이거나 공사 중인 구역들이었다. 도준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핸들을 급하게 꺾으며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백미러를 통해 추격해오던 차량들이 장애물에 부딪혀 전복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녀는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어느 지점에서 장애물이 나타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덕분에 도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서울의 밤거리로 접어들자 추격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도주는 차를 돌려 그룹 소유의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 펜트하우스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널찍한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도주는 서연을 소파로 거칠게 밀치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를 겨누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준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했다. 도준은 분노를 억누르며 도대체 당신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내 안전가옥의 위치와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추궁했고, 만약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금속성처럼 울려 퍼졌지만 서연은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뿐이었다. 그녀의 태도는 목숨을 구걸하는 자의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초연함에 가까웠다. 나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온 사람일 뿐이며 그 이상의 설명은 지금 당신에게 혼란만 줄 것이라고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주는 그녀의 모호한 대답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고 안전가옥 습격 사건 역시 당신이 꾸민 자작극이 아니냐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서연은 도준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전자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당장 나를 믿지 않아도 좋지만 내일 아침 9시에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해 주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선율바이오의 임상실험 데이터 조작 의혹이 터질 것이고 그로 인해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사촌 최민석이 꾸민 짓이라고 그녀는 예언하듯 말했다. 도주는 그녀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녀가 언급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회사 이름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선율바이오는 도준이 심혈을 기울여 키우고 있는 핵심 계열사였고 임상실험 데이터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관리되고 있었기에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도주는 코웃음을 치며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는 정말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내심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객실에 감금하고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도록 조치한 뒤 서재로 들어가 선율바이오의 보안 담당자들을 호출했다. 밤새도록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보안 서버를 점검했지만 데이터 유출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도주는 서연이 자신을 교란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도주는 피로한 눈을 비비며 감시 모니터를 확인했는데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모으고 창밖을 응시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아침 9시가 되자 도주는 비서실장과 함께 집무실에 앉아 주식시장 현황판을 주시했고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개장벨 소리가 울렸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도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연을 처단할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확히 9시 5분이 되자 뉴스 채널에서 속보 자막이 뜨기 시작했고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선율바이오의 내부 고발자가 임상실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내용이었고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문서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다. 도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곧이어 현황판의 주가가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는 것을 목격했다. 전화벨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임원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지만 도준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은 도준이 평생 동안 쌓아온 이성과 논리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이 모든 것이 최민석의 계략이라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도주는 즉시 서연이 갇혀있는 객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문을 열자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도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살기 대신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들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 도준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준은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녀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을 내 개인 비서 겸 경호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했고 대신 단 한 번이라도 배신의 징후가 보인다면 그 즉시 제거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서연은 도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은 그녀 또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신뢰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동맹에 가까웠다. 도주는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증과 통신기기를 지급하고 앞으로 자신의 모든 일정에 동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제부터 강도준의 곁에는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여자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는 선율 그룹 내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서연은 도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업무에 착수했고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선율 바이오 사태를 수습하고 내부 고발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내부 고발자는 최민석에게 매수된 연구팀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가 현재 숨어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었다. 도준은 보안팀을 급파하여 연구팀장을 확보했고 그를 추궁한 끝에 최민석이 거액의 도박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조작된 문서를 유출하도록 사주했다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서연의 정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확했고 도주는 그녀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본 사람처럼 모든 디테일을 알고 있다는 점에 의구심을 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보다는 그녀의 능력을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도주는 묵묵히 그녀의 조언을 따랐다. 최민석은 선율 바이오 사태로 도준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도준이 발빠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도준의 곁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그녀가 변수임을 직감하여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최민석은 불안감을 느끼며 더욱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고 이는 도준과 서연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도준은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가끔씩 보여주는 알 수 없는 행동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끔 허공을 응시하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특정 장소나 물건을 볼 때마다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도주는 퇴근길 차 안에서 서연에게 당신이 말하는 미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것은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생생한 감각으로 느껴지는 기억들이기도 하다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도준에게 자신이 겪은 수많은 실패와 죽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녀에 대한 연민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해 보려 애썼다.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다 멈칫했고 자신의 감정이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도주는 서연을 자신의 침실 옆방에 배정하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이는 그녀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그녀가 언제든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열어둔 틈이었다. 꿈속에서 도주는 다시 한번 빗속의 터널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고 그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도주는 식은땀으로 젖은 몸을 일으켰고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가 발코니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사라질 것만 같이 위태로워 보였다. 도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고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보는 미래에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도준이 묻자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도준의 옷깃을 여며주며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고 도준은 그녀의 손길에서 따스함을 느꼈다. 그 순간 도준은 자신이 정해놓은 철칙들이 그녀 앞에서는 무력화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솟아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고 도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운명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었고 최민석과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음날 도주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선율 바이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최민석 세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준의 뒤에 서서 회의실을 스캔하며 참석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손짓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녀는 도준에게 쪽지를 건네어 특정 이사가 최민석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도준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이사를 매섭게 추궁하여 회의실 분위기를 장악했다. 도준의 카리스마와 서연의 정보력이 결합되자 반대파 임원들은 쥐 죽은 듯이 침묵했고 최민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도준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더욱 냉철하게 다음 단계를 구상했고 서연은 그런 도준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다가올 더 큰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최민석이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며 곧 더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반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선율그룹 본사의 최상층인 63층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고요한 요새와도 같았고 그 중심에 위치한 총재 집무실은 강도준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제국을 통치하는 공간이었다. 한서연이 도준의 수행비서라는 직함으로 그 공간에 발을 들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그룹 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모든 기밀 회의에 참석했고 심지어 임원들의 인사 파일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재벌가의 숨겨진 딸이라거나 도준의 비밀 연인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갔지만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로지 도준의 안전과 업무 보좌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업무 처리 능력은 기이할 정도로 완벽했는데 도준이 지시하기도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은 기본이고 복잡한 스케줄이 꼬이지 않도록 동선을 조정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도준은 서연이 자신의 책상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태블릿 PC를 확인하는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이 회사의 업무 매뉴얼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지만 가끔씩 창밖을 응시할 때면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고독한 표정을 지었다. 도주는 그녀의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근원적인 끌림이었다. 그는 서류 결제를 하던 펜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곧이어 인터폰이 울리며 최민석 전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번 건은 그룹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사 선정건이었고 최민석이 추천한 건설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도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연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서며 재킷을 건네주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최민석 전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리조트 건설이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자신이 선정한 건설사의 기술력과 재정 건전성을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했다. 임원들은 최민석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분위기는 점차 최민석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도주는 냉철한 눈으로 자료를 검토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섣불리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도준의 뒤에 서 있던 서연이 조용히 앞으로 다가와 도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해당 건설사의 재무제표는 조작되었으며 실제로는 부도 직전의 상태이고 그들이 보유한 부지에는 해결되지 않은 환경소송이 걸려 있다는 것이었다. 도주는 서연의 정보를 듣고 잠시 멈칫했으나 곧바로 그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최민석의 말을 끊고 건설사의 최근 3년간 자금 흐름과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원본을 지금 당장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최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고 반박했지만 도주는 물러서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와 법적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그를 압박했다. 서연이 건네준 메모에는 건설사가 은폐하려 했던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과 이면 계약서의 존재가 상세히 적혀 있었고 도주는 그 내용을 토대로 최민석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격파해 나갔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임원들은 술렁이며 최민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결국 최민석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채 답변을 회피하다가 황급히 회의를 중단시키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회의가 끝난 후 도주는 집무실로 돌아와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이며 그 정보의 출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서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그저 당신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길잡이일 뿐이며 정보의 출처보다는 그 정보가 당신을 지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도주는 그녀의 회피적인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녀 덕분에 그룹이 거대한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추궁하는 대신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는데 그것은 강도준이라는 냉혈한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진심을 담아 건넨 감사의 인사였다. 서연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도준의 마음속에 있던 얼음벽을 조금 더 녹여내렸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비틀거렸고 코에서는 멈추지 않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도주는 놀란 마음에 그녀를 부축하여 소파에 눕혔고 비서실을 통해 의료진을 호출하려 했지만 서연은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렸다. 그녀는 이것이 미래를 바꾼 대가이며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힘겹게 설명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정해진 운명에 개입할 때마다 그녀의 생명력이 깎여나가는 것이었고
이번 이사회에서의 개입은 예상보다 큰 반동을 불러온 듯했다. 도주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닦아주며 충격에 빠졌는데 자신이 살아남고 승리하는 모든 순간이 그녀의 고통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도주는 그날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식혀주고 떨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밤이 깊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재벌 총수로서의 권위도 냉철한 이성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직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자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간절함만이 남았다. 서연은 얕은 잠에 빠져 끙끙 앓으면서도 무의식 중에 도준의 이름을 부르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고 도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곁에 있겠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연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았고 도준은 소파 옆 바닥에 앉아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에게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의미가 되었음을 인정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끔한 모습으로 깨어났지만 도준의 눈에는 그녀의 안색이 여전히 창백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휴가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최민석이 리조트 건으로 타격을 입은 만큼 더 과격한 보복을 해올 것이 분명했기에 한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도주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대신 그녀의 업무량을 대폭 줄이고 자신의 시야 안에만 머물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건설 현장 시찰을 나갔는데 이동하는 차 안에서 도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 홀로 남겨진 자신이 어떻게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은 서연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위로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장은 소음과 먼지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도주는 꼼꼼하게 현장을 둘러보며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그런데 자재 창고 쪽으로 이동하던 중 서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녀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에는 몇 초 뒤에 일어날 끔찍한 사고가 생생하게 보였고 그것은 대형 크레인에 매달린 철근 뭉치가 끊어져 도준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장면이었다. 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준의 몸을 밀쳐내며 위험하다고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근들이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도준은 바닥으로 뒹굴며 먼지를 뒤집어 썼지만 서연 덕분에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뿌연 먼지 구름이 가라앉자 도준은 정신을 차리고 서연을 찾았는데 그녀는 철근 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고 다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도준은 미친 듯이 달려가 그녀를 안아 일으켰고 그녀의 의식을 확인하며 소리쳤다. 서연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도준을 바라보며 괜찮냐고 먼저 물었고 도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작업자들과 경호원들이 몰려들었지만 도준의 눈에는 오직 서연만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그녀의 상처를 지혈하며 누구 짓인지 반드시 찾아내어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와이어를 절단한 흔적이 역력한 명백한 살인미수였다.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도준의 옷자락을 잡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해져야 한다고 그를 다독이려 했지만 도준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도주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의료진에게 최고 수준의 치료를 지시했다. 다행히 서연의 부상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리에 깊은 찢어짐이 있어 봉합 수술이 필요했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도준의 표정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살벌했고 비서실장은 감히 그에게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도준은 최민석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제는 방어가 아닌 전면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정보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최민석의 뒤를 봐주는 모든 세력의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덜 깬 서연이 병실로 옮겨지자 도주는 그녀의 곁에 앉아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다짐했다. 다시는 당신이 다치게 두지 않겠어. 내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서연이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도주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부스럭거리며 몸을 일으키자 도주는 즉시 다가와 침대 높이를 조절해주고 물을 건네주었다. 서연은 자신의 다리에 감긴 붕대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야. 당신이 보는 미래가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운명을 부수고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겠어. 도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견고했고 서연은 그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강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도준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병실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로 채워졌고 도준은 업무를 보기 위해 가져온 노트북을 덮고 서연과 마주 앉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다. 서연 또한 도준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이 겪었던 시간, 여행의 고독함과 두려움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반복하며 도준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때마다 절망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도준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켰다. 하지만 도준은 그녀의 눈물 고인 눈동자 속에서 말하지 않은 진심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고 조용히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졌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구원임을 확인했다. 한편 최민석은 건설 현장 사고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자신의 사무실 집기를 때려 부수었다. 그는 도준이 운이 좋은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의 측근은 도준 곁에 있는 그 여자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올렸다. 최민석은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비서가 아님을 직감하고 그녀를 처리하지 않으면 도준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대포폰을 꺼내 들었고 해외에 있는 악명 높은 해결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번에는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그의 계획은 더욱 치밀하고 악랄해지고 있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도준과 서연 그리고 최민석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최민석 전무가 주최하는 자선 갈라 파티의 초대장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강도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종이는 조명을 받아 불길하게 번들거렸다. 도준은 다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한서연을 대동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서연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파티가 아닌 최민석이 파해놓은 거대한 함정임을 직감하고 동행을 고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곁에 없으면 도준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휘말려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도준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휠체어를 준비해서라도 함께 가겠다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선율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기에 도준으로서도 불참할 명분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적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계획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도준은 서연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탄 소재의 이브닝 드레스를 준비시켰고 경호팀에게는 최고 수준의 경계를 지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행사 당일 선율 호텔의 입구는 수많은 취재진과 고급 세단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화려한 조명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도준이 서연의 휠체어를 밀며 레드카펫에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례적인 풍경에 집중되었다. 냉철하고 빈틈없는 강도준 총재가 몸이 불편한 비서를 직접 챙기는 모습은 그 자체로 큰 이슈거리였으나 도준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연의 안위만을 살폈다. 서연은 창백하지만 고혹적인 모습으로 도준의 보호를 받으며 연회장에 들어섰고 그녀의 눈은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훑으며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보내며 특정 위치에 배치된 웨이터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도준은 눈짓으로 경호팀장에게 확인을 지시했다. 연회장은 클래식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도준과 서연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전쟁터의 포성처럼 날카롭게 들려왔다. 최민석은 무대 중앙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도준을 발견하자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그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몸도 성치 않은 비서를 이런 자리에까지 데려오다니 도준의 사람 부리는 기술이 악랄하다며 비꼬았지만 도준은 차가운 침묵으로 그의 도발을 무시했다. 최민석은 도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밤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다. 서연은 최민석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그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소형 기폭 장치와 유사한 물건을 감지했고 즉시 도준에게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려던 찰나 호텔 지배인이 다가와 VIP 룸에서 주요 주주들과의 비공개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며 도준을 안내하려 했다. 도준은 서연과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지배인은 규정상 수행원은 동행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막아섰다. 이것이 놈들의 분리작전임을 눈치챈 도준은 거절하려 했으나 서연은 자신이 알아서 대처할 테니 도준에게 미팅에 참석하여 시간을 끌어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휠체어 손잡이 아래에 숨겨진 호신용 무기를 확인하며 도준을 안심시켰고 도준은 마지못해 그녀를 경호원들에게 맡기고 VIP 룸으로 향했다. 도준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지배인의 태도는 돌변했고 그는 서연을 화려한 대기실이 아닌 인적이 드문 지하 통로 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무력한 척 연기하면서도 주변의 지형 지물을 머릿속에 그리며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지하 통로에 무거운 철문이 닫히자마자 숨어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은 서연을 납치하여 도준을 협박할 인질로 삼으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사내 중 한 명이 서연의 입을 막으려 다가오는 순간 서연은 휠체어에서 튀어오르며 숨겨두었던 삼단봉을 꺼내 그의 턱을 가격했다. 다리의 통증이 전신을 찔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아드레날린으로 치환하며 좁은 복도에서 필사의 격투를 벌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상자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으며 놈들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여 대열이 무너졌다. 서연은 쓰러진 사내의 무전기를 빼앗아 최민석이 도준이 있는 VIP 룸에 가스를 살포할 계획이라는 교신 내용을 듣고 경악했다. 한편 VIP 룸에 들어선 도준은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주주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함정임을 확신했다. 그는 즉시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문은 이미 밖에서 잠겨 있었고 환기구를 통해 희뿌연 가스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도주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창문을 깨기 위해 의자를 집어들었으나 강화유리는 쉽게 깨지지 않았고 의식은 점차 흐려져 갔다. 그때 갑자기 호텔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크게 진동했고 전력이 차단되면서 사방이 암흑천지로 변했다. 서연이 지하의 배전반을 폭파시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이었고 덕분에 잠금 장치가 풀리며 도주는 가까스로 방을 탈출할 수 있었다. 복도는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깜빡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 찼지만 도주는 인파를 거슬러 지하로 향했다. 도주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연기가 자욱한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평소에 그라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았겠지만 지금의 그는 모든 논리와 규칙을 내던진 채 본능에 의존해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 통로 입구에서 쓰러진 사내들을 발견한 도주는 서연이 이곳에서 사투를 벌였음을 직감하고 더욱 속도를 높여 안쪽으로 진입했다. 통로 끝자락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고 그 너머에서 서연이 잔해에 깔린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폭발의 충격으로 튕겨나간 파이프 구조물 아래에 갇혀 있었고 불길은 점점 그녀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도주는 뜨거운 열기를 무시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서연을 덮고 있는 무거운 잔해를 맨손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뜨겁게 달궈진 쇠파이프가 도준의 손바닥을 태우며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를 악물고 버텼다. 서연은 도준에게 위험하니 혼자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도준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기어코 잔해를 치워내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서연의 드레스는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어깨 부분의 옷감이 불타 없어진 자리에는 흉측한 화상 자국 대신 기이한 문양의 오래된 흉터가 드러나 있었다. 도주는 그녀를 안고 일어서려던 순간 그 흉터를 목격했고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에 잠시 굳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있는 독특한 모양의 흉터였는데 도준의 기억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장면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꿈속에서 혹은 전생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여자의 어깨에 있던 바로 그 상처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도주는 혼란스러운 기억을 뒤로하고 서연을 아는 채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소리가 쫓아왔지만 도주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지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박차고 나갔다. 호텔 뒷마당의 잔디밭으로 나온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고 밤하늘에서는 때마침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주는 서연을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며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녀는 연기에 그을린 얼굴로 희미하게 웃으며 도준의 뺨에 손을 대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그녀의 말에 도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았다. 주위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지만 두 사람만의 공간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석은 자신의 계획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음을 확인하고 분노에 차서 차를 돌려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도준이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고 그 중심에 한서연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편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구급차에 오른 도주는 서연의 어깨에 있는 흉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급히 옷깃을 여미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도주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 흉터 내가 본 적이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의 질문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간절한 호소에 가까웠고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한 듯 흔들리는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당신을 구하려다 생긴 상처이며 아주 오래전 반복된 시간 속에서 새겨진 낙인과도 같은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녀의 말은 도준이 그동안 느껴왔던 기시감과 의문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열쇠였지만 동시에 믿기 힘든 진실이기도 했다. 하지만 도준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눈앞에 있는 그녀의 존재와 자신의 심장이 느끼는 감정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당신이 몇 번을 반복해서 나를 구했든 이번 생은 내가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더욱 단단한 운명의 끈으로 묶이게 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도준은 서연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의료진에게 그녀의 흉터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을 각서받았다. 그는 서연이 잠든 사이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최민석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제 도준에게 최민석은 단순한 경영권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를 해치려 한 불구대천의 원수였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다. 도준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규칙 덩어리였던 강도준은 죽었고 복수심과 사랑으로 무장한 새로운 괴물이 탄생했음을 자각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난 서연은 도준이 자신의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준의 운명을 바꾸면서 그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까지 짊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도준이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지어 보인 따뜻한 미소는 그녀의 모든 걱정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도준은 서연에게 당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자고 말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조용하지만 뜨거운 아침을 맞이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TV 뉴스에서는 선율 호텔 화재 사건의 원인이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로 보도되고 있었고 최민석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가식적인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도준은 뉴스를 보며 차가운 비소를 흘렸고 서연은 그 화면 속 최민석의 눈빛에서 살기를 읽어냈다. 놈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음 공격은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에게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라고 말하며 퇴원 수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최민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부수어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연은 도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그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모두 쏟아부어서라도 그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와 최민석의 비밀 금고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고를 올리자 도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도준과 서연은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목적지는 최민석의 은밀한 아지트였다. 도준은 양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술 복장을 착용했고 서연 또한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이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도준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지고 정막이 흐르는 시간. 두 그림자는 거대한 악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도준과 한서연이 함께라면 어떤 지옥불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최민석의 비밀 별장은 산 중턱의 기괴한 성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강도준과 한서연은 어둠을 틈타 그곳에 잠입했다.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경비원들의 시야는 좁아졌고 빗소리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완벽하게 감추어주는 천연의 방음벽 역할을 했다. 도준은 서연의 뒤를 따르며 그녀가 보여주는 기이할 정도로 능숙한 침투 능력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는데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을 드나드는 것처럼 보안 센서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담장 아래 숨겨진 개구멍을 찾아내거나 회전하는 감시 카메라가 멈추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이동 신호를 보냈고 도주는 군말 없이 그녀의 리드에 몸을 맡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연의 가느다란 손짓만이 도준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정표였고 그는 그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비장함에 가슴이 조여왔다. 별장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두 사람은 최민석의 서재가 위치한 2층으로 향했고 복도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복도 끝에 있는 육중한 참나무 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도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간선에서 이 문을 여는 순간 함정이 발동해 도준이 다치거나 죽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불안을 감지하고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고 서연은 그 온기에 힘입어 문고리를 돌렸다. 다행히 이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재 안으로 무사히 들어설 수 있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뒤에는 최민석이 평생을 바쳐 모은 불법 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숨겨진 금고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특정 책을 눌러 숨겨진 패널을 열었고 그 뒤에 드러난 최신형 디지털 금고를 마주했다. 도준이 해킹 장비를 꺼내려 하자 서연은 그를 제지하며 자신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복잡한 숫자 배열을 눌렀는데 그것은 최민석조차 잊어버릴 만큼 난해한 조합이었지만 서연은 마치 자신의 생일처럼 자연스럽게 숫자를 입력했다. 삐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예상대로 낡은 가죽 장부와 여러 개의 저장 장치가 들어있었다. 도주는 희열을 느끼며 장부를 챙겼지만 서연은 안도감보다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코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래의 정보를 현재로 가져오는 행위는 시공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그녀의 뇌세포를 파괴하는 고통을 수반했고 이번에는 그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 순간 별장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금고가 열림과 동시에 외부 보안업체와 경찰의 자동신고가 접수된 것이었다. 도주는 서연을 부축하며 서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복도에는 무장한 사병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도주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응사했고 서재에 있던 무거운 참나무 책상을 뒤집어 엄폐물로 삼았다. 서연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도준에게 창문을 통해 탈출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아래쪽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망설이는 도준의 손을 잡아 끌며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과 함께 두 사람은 허공을 날았고 차가운 수영장 물속으로 풍덩 빠지며 적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서연을 끌어안고 수면 위로 올라온 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수영장 밖으로 끌어올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도준은 축 늘어진 서연을 업고
미리 봐두었던 숲속 새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고 그의 등 뒤로 서연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다. 그녀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고통스러워했는데 도준의 귀에는 미안해요라는 말과 이번에는 꼭 살릴게요라는 말이 반복해서 들려왔다. 도준은 찢어질 듯한 다리의 통증을 무시하고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산을 넘어 안전한 곳에 주차해둔 차량에 도착했을 때 도준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엑셀을 밟아 도시 외곽의 은신처로 향했다. 은신처에 도착한 도준은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힌 뒤 밤새도록 그녀를 간호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악몽을 꾸는 듯 몸부림쳤고 도준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열을 식혀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연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도준을 발견했다. 도준은 깨어난 그녀에게 물을 먹여주며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 어깨의 흉터, 그리고 그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까지 도준은 더 이상 숨겨진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준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당신이 죽는 미래에서 왔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된 죽음의 시간 속에서. 서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도준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다. 그녀는 원래 도준의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고 도준을 짝사랑하며 먼발치에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도준의 생일날 최민석의 음모로 인해 도준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현장에 우연히 휘말린 서연 역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와 있었고 도준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운명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폭발사고, 독살, 교통사고 등 수없이 많은 형태로 다가오는 도준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얻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기억과 수명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을 구할 때마다 내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세상은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고 도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어깨의 흉터는 세 번째 회기 때 도준을 대신해 총에 맞으면서 생긴 것이었고 다리의 상처는 일곱 번째 회기 때 폭발 파편에 맞은 흔적이었다. 도준은 자신이 차가운 사무실에 앉아 숫자에만 몰두하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이 여자는 홀로 고독한 전쟁을 치르며 자신의 목숨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그녀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들을 상상하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도준은 서연을 품에 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고 서연은 그런 그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위로했다. 이번이 나의 마지막 회기예요. 더 이상 시간을 돌릴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도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이번 생에서 도준을 살리지 못하면 영원한 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도준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도준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수십 번의 지옥을 건너왔다면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 세상을 부수고서라도 운명을 바꾸겠어.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영혼을 건 맹세였고 도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와 강인함을 띠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낼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날이 밝아오자 도준은 서연을 안심시키고 최민석의 금고에서 가져온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최민석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만 있으면 최민석뿐만 아니라 그를 비호하는 세력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장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최민석이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해둔 사병 조직과 해외 도주 경로까지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과거의 회귀에서 최민석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극단적인 선택으로 건물을 폭파하거나 도준과 동기어진하려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도준은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자 검찰 특수부 검사인 박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은밀한 접선 장소를 약속했다. 박 검사는 도준의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고 도준이 내민 장부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핵폭탄급 증거였고 최민석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도준은 박 검사에게 장부를 넘기며 법적인 처벌은 당신에게 맡기겠지만 그 전에 최민석이 죗값을 치르게 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도준은 최민석을 자신이 준비한 무대로 끌어들여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권력과 명예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꼴을 보게 할 생각이었다. 박 검사는 도준의 계획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도준의 눈에 서린 서늘한 분노를 보고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도준은 이제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곁에는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그를 지키는 한서연이 있었다. 은신처로 돌아온 도준은 서연을 위해 따뜻한 수프를 끓였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짧은 평화를 누렸다. 서연은 도준이 서툰 솜씨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고 도준은 그녀의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는데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뭉툭하고 투박한 은반지였다. 이것은 도준의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것이었고 언젠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게 주라고 했던 물건이었다. 도준은 서연에게 이 반지가 우리를 지켜줄 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싸움이 끝나면 함께 바다를 보러 가자고 약속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우 앞에서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두려움을 떨쳐냈다. 그날 오후 도준은 그룹 전체의 긴급 이사회 소집을 통보했고 안건은 최민석 전무의 해임안이었다. 이것은 최민석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그를 덫으로 유인하는 미끼였다. 최민석은 도준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비밀 장부가 탈취당했다는 것을 알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고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병 조직을 총동원하여 본사를 점거하고 도준을 기다릴 준비를 마쳤다. 도준 역시 최민석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고 서연과 함께 최후의 결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제 시계바늘은 도준의 생일을 향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고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아닌 심판의 시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강도준과 한서연 그리고 최민석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운명의 매듭이 끊어질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운명의 날인 강도준의 생일 아침이 밝아왔지만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고 굵은 빗줄기가 선율그룹 본사 건물의 유리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강도준과 한서연이 탄 방탄 차량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평소와 다른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경비원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도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옆자리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손등을 덮으며 오늘이 바로 그날이며 최민석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이번에는 내가 룰을 정할 것이고 그 룰은 오직 당신과 나 둘 다 살아서 나가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도주는 품 안의 권총을 점검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차문을 열었고 지옥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왕국으로 발을 내디뎠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육중한 철제 셔터가 굉음을 내며 내려와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고 텅 빈 공간에는 최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도준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며 자신이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한다고 떠벌렸고 곧이어 곳곳에 매복해 있던 무장 용역들이 튀어나와 도준과 서연을 포위했다. 도준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재킷 단추를 풀며 주변의 지형지물을 스캔했고 서연은 도준의 등 뒤에 서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며 30 방향 저격수와 90 방향의 칼잡이를 조심하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조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적들이 달려들었고 도준은 그동안 숨겨왔던 야수성을 드러내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우아하고 절제된 총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생존과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전사가 되어 달려오는 적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버렸다. 서연은 부상당한 다리를 끌면서도 기민하게 움직여 도준의 사각지대를 방어했고 바닥에 떨어진 진압봉을 주워들어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수없이 반복된 죽음의 기억 속에서 체득된 본능적인 것이었기에 적들은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도준은 서연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몸을 날려 그녀를 보호했고 그 과정에서 셔츠가 찢어지고 피가 튀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엘리베이터 전원이 차단되었기에 그들은 63층 집무실까지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했고 층마다 배치된 최민석의 사병들이 그들을 막아서며 끝없는 혈투가 이어졌다. 계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릿한 피냄새와 화약 연기가 진동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위를 향해 한 발짝씩 전진했다. 20층에 도달했을 때 서연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휘청거렸고 코에서는 다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간의 틈이 벌어지며 발생하는 반동이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녀는 도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다. 도준은 그런 그녀를 부축하며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서버실로 몸을 숨겼고 자신의 넥타이로 그녀의 지혈을 도왔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민석이 옥상에 헬기를 대기시켜 놓았고 이사들을 인질로 잡아 옥상으로 끌고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준은 그녀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애원하듯 말했고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짧은 휴식은 두 사람에게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들은 다시 문을 박차고 나가 적들이 기다리는 붉은 조명 속으로 뛰어들었다. 40층을 지날 무렵 도준이 미리 심어둔 보안팀장과 그의 대원들이 합류하여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보안팀장은 최민석이 외부 통신망을 차단하여 경찰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했고 도준은 즉시 내부 인트라넷을 해킹하여 방송 시스템을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곧이어 건물 전체의 스피커에서 최민석의 비리 장부 내용과 그가 사주한 살인 청부 녹취록이 방송되기 시작했고 용역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적들의 방어선을 돌파했고 마침내 최상층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임원실 복도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최민석의 최측근이자 악명 높은 킬러가 거대한 정글도를 들고 길을 막고 있었는데 그는 도준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킬러는 일반 용역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공격해왔고 도준은 그와 치열한 육탄전을 벌여야만 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도준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솟구쳤지만 도준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박치기를 날렸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킬러가 주춤하자 서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화기를 굴려 그의 발목을 강타했다. 중심을 잃은 킬러의 틈을 타 도주는 유도 기술로 그를 바닥에 매다 꽂았고 기절한 그의 몸을 넘어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젖혔다. 옥상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최민석은 헬기 착륙장 중앙에서 이사들을 무릎 꿇린 채 권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준과 최민석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최민석은 피투성이가 된 도준을 보며 경악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지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서 올라왔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도준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으니 포기하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최민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무너지면 선율그룹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협박했고 품에서 기폭 장치를 꺼내 들었다. 건물 기둥 곳곳에 폭탄을 설치해 두었다는 그의 말에 인질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서연은 도준의 등 뒤에서 최민석의 손가락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존재했던 폭발은 이미 도준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에 의해 해체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도준에게 폭탄은 가짜이니 그를 제압하라고 소리쳤고 도준은 망설임 없이 최민석을 향해 돌진했다. 당황한 최민석은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빗나갔고 도준의 주먹이 최민석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혔다. 최민석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품속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도준의 목을 노리고 휘둘렀다. 빗속에서 두 남자는 엉겨붙어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도준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모두 쏟아부으며 최민석을 무자비하게 타격했다. 총재로서의 품이나 법적인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내 여자를 울리고 내 사람들을 해친 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었다. 도준의 주먹이 최민석의 얼굴을 강타할 때마다 빗물과 피가 섞여 사방으로 튀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석은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지만 도준은 그의 발목을 잡아 끌어당겨 난간 쪽으로 몰아세웠다. 최민석은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도준의 눈은 이미 인간의 감정을 잃어버린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준이 최민석을 난간 밖으로 던져버리려는 순간 서연이 다급하게 달려와 도준의 팔을 붙잡았다. 그를 죽이면 당신도 괴물이 된다고 말하며 서연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도준을 말렸지만 도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박 검사와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최민석의 몸을 겨냥했다. 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서서히 이성을 되찾으며 최민석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풀었다. 최민석은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끝까지 도준을 저주하며 발악했지만 도준은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돌아섰다. 박 검사는 도준에게 다가와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최민석과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상황이 종료되고 긴장이 풀리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도준은 놀란 가슴으로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회귀의 부작용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했다. 도준은 의료진을 부르라고 고함치며 서연을 품에 꽉 끌어안았고 제발 눈을 감지 말라고 절규했다. 빗줄기는 그녀의 얼굴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호흡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서연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도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시계를 확인하려 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간, 드디어 도준의 사망 예정 시간이 지나갔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궤도를 벗어났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죽음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이제 당신은 안전해요. 서연이 힘겹게 속삭였다. 도주는 그깟 운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오열하며 당신이 없으면 나의 삶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려 했지만 도주는 그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그녀의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헬기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 도준의 세상은 오직 품 안의 서연 하나로 좁혀졌고 그는 신이 있다면 제발 그녀를 살려달라고 생애 처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구급 대원들이 도착하여 서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이동식 침대에 싣는 동안 도주는 그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구급차에 동승했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병원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그룹의 임원들과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도주는 그들을 모두 물리고 홀로 수술실 문 앞을 지켰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시간은 도준에게 있어 영겁의 세월과도 같았고 그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후회하며 오직 서연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수십 번의 죽음을 반복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그녀의 남은 생을 지켜야 한다고 뼈저리게 다짐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나왔다. 도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의 표정을 살폈고 의사는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소견을 밝혔다. 도주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연은 수많은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도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녀와 교감하려 했고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다. 당신이 다시 눈을 뜰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킬 것이고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내가 모두 채워주겠노라고. 밤이 깊어가고 병원 복도에는 정막만이 흘렀지만 도주는 잠들지 않고 서연을 지켜보았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와도 같았다. 도주는 주머니에서 서연에게 주었던 은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기 시작했다. 바다 보러 가기, 맛집 투어하기, 늦잠 자기 등 평범하지만 그들에게는 사치였던 일상들이 그의 수첩을 채워나갔다. 강도준이라는 냉철한 총재는 그날 밤 죽었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 강도준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민석은 독방에 갇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벽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무엇보다 강도준이 자신을 이겼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잊어가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선율그룹의 새로운 혁신과 강도준 총재의 영웅적인 활약상만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도준은 병실에서 뉴스를 끄고 오직 서연의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인 기계음은 그에게 있어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선율이었고 그는 그 리듬에 맞춰 서연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도주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마침내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도준을 알아보는 듯 희미한 빛을 띠고 있었다. 돌아왔구나. 나의 세상으로. 도준이 목매인 소리로 말하자 서연은 산소 마스크 속에서 입모양으로 사랑해요 라고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시간의 틈도 죽음의 위협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늦가을이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최민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강도준은 법정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소리를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승리자의 도취감보다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자의 담담함에 가까웠다. 최민석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며 그의 화려했던 시절을 증명하던 오만함과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횡령과 살인교사 및 테러 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법정안은 방청객들의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도주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고 비로소 긴 싸움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선율그룹의 본사는 최민석의 구속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쇄신 작업을 거쳐 과거에 경직된 분위기를 벗어던지고 활기찬 기업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강도준 총재는 더 이상 공포와 통제의 대명사가 아니었으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실수를 용인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빈틈없이 짜여있던 일정을 대폭 줄이고 유능한 임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비서실장과 직원들은 처음에는 도준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점차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적응하며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도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재무제표 대신 여행 잡지와 맛집 리스트가 놓여 있었고 그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은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난 교회의 한적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잃어버린 건강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의 틈을 넘나들며 생겨났던 신체적 부작용들은 운명의 고리가 끊어짐과 동시에 기적처럼 사라졌지만 반복된 죽음과 회귀의 과정에서 피폐해진 정신과 육체에는 휴식이 필요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물리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더 이상 다가올 미래의 재앙이 보이지 않았고 누군가가 죽는 환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도준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되새겼고 그가 찾아올 주말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주말 오후가 되자 강도준은 수행비서나 경호원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서연이 머무는 병원을 찾았는데 그의 옷차림은 평소의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니트와 코트 차림이었다. 도준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연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고 서연 역시 그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으며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리움을 달랬고 도준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컨디션이 어떤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갈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차에 태웠고 서연은 목적지를 묻지 않고 그저 도준이 이끄는 대로 따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은 평화로웠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도준이 차를 멈춘 곳은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약속했던 동해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해변이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모래사장을 거닐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은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과거의 수많은 회기 속에서 홀로 이 바다를 찾았던 외로운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항상 도준을 잃은 슬픔에 잠겨 바다를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도준이 곁에 서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도준을 올려다보며 이제는 정말로 악몽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고, 도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모든 평화가 당신 덕분이라고 답했다. 도준은 모래사장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서연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과 통제가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당신을 만나고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무질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말하는 도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했다. 서연은 도준의 고백을 들으며 그의 손등을 어루만졌고 자신이 시간의 틈에서 그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확신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완전한 치유의 시간을 가졌고 그들 앞에는 이제 죽음이 아닌 삶이 펼쳐져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자 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지난번 병실에서 주었던 투박한 은반지가 아닌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였다. 펜던트는 옌비우스의 띠가 끊어진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을 옥죄었던 무한한 루프가 끊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도준은 서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로 정식으로 청혼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밤바다를 배경으로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힘차게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고 도준은 운전을 하며 잠든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수시로 확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경쟁이나 목숨을 건 암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최고의 성공은 선율 그룹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앉은 이 여자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도준은 앞으로 서연과 함께 만들어갈 소소한 일상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늦잠을 자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는 평범한 부부의 삶이 그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였다. 몇 달 후 선율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연회장은 수많은 귀빈들로 북적였고 강도준 총재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도준은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축사를 시작했고 회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상생과 행복을 선포했다. 축사가 끝난 후 도준은 파트너로서 한서연을 소개하며 그녀를 무대 위로 불러 올렸는데 그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도준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며 당당하게 그녀가 자신의 약혼녀임을 공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고 그 눈빛 속에는 둘만이 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연회장에서 도준과 서연은 왈츠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었다. 서연은 도준의 어깨에 기대어 더 이상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 속삭였다. 정해진 운명 없이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내일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은 그 어떤 불확실성도 두렵지 않았. 도준은 서연의 말에 동의하며 우리가 쓰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답했다. 시간의 틈에서 만난 두 남녀는 서로의 규칙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사랑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으며 그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강도준과 한서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두 사람의 앞길에는 따스한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점철되었던 총재의 규칙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는 따뜻한 감성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규칙 아래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결말을 스스로 완성해 나갔다. 세상 그 어떤 거창한 성공보다 값진 그들만의 해피엔딩이 서울의 밤하늘 아래 조용히 그리고 찬란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